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수능을 대비하는 9월 모평. 정말 중요한 시험이죠, 그죠? 자, 4부 문학의 문을 엽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28번에서 31번에 해당되는 현대소설 원미동 시인과 그 다음에 32에서 34에 해당되는 고전 시가 작품을 함께 공부할 건데요. 연계 출제된 게 오늘 이번 시간에 공부할 3개 작품 가운데 2작품이죠, 그죠? 중요한 것은 앞에서 요 3부에서도 제가 아주 힘주어 강조했습니다만 최근에 계속 소설 중에서는 고전 소설이 연계 출제가 되어 왔어. 여기에는 중요한 맥락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맥락이 있을 건데 고전 소설을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더 많이 어려워하니까 고전 소설을 연계 출제를 함으로써 조금 문학의 난도를 낮추려는 어떤 독서와 문학 사이의 어떤 밸런스를 생각할 때 뭔가 독서가 많이 어려운 편이니까 문학을 조금 더 낮춰주려는 데 영향을 끼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런데 독서를 조금 이제 힘을 빼면 문학을 상대적으로 끌어올려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걸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죠. 3부에서도 얘기했었고요. 그 이전에 강의들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학을 연계 출제를 할 때 고전 소설을 비연계로 돌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지문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의 두려움 같은 게 막 생길 수가 있죠. 일부. 상대적으로 현대 소설은 그래도 읽어 들어갈 수 있는데 고전 소설은 좀 거리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난도 조절의 필요성 때문에라도 연계의 어떤 대상을 뭐 이제까지 쭉 고전 소설 연계해 왔지만 이번에는 바꾼 포인트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론해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제 그런 필요가 실제로 존재를 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본수능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에는 현대소설이 연계 출제됐는데 또 본수능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전소설도 현대소설도 모두 연계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열심히 공부하자 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원미동 시인하면 뭐죠? 이거 그 수능 특강의 15쪽에서 연계 출제됐습니다. 제가 수능 특강 강의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해마다 학생들이요, 선생님 2부 적용학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1부와 3부 말고 2부에서만 연계 출제되는 거 아닙니까? 1부 교과서 개념학습도 연계되나요? 예를 들어 거기에는 문제 유형도 막 주관식도 있고요, 막 그런데요, 그것도 연계 출제되는 거예요? 되죠. 올해 봐봐, 6월 모평의 상사동기 고전소설 거기서 연계 출제됐죠, 1부에서. 또 오늘 요거 현대소설 원미동 시인 교과서 개념학습 1부에서 연계 출제된 거예요. 자, 수능 완성도 마찬가지예요. 유형편도 당연히 연계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고 빠뜨리지 말고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원미동 시는요 1980년대를 대표하는 연작 소설이죠. 한국 현대 소설사에서 아주 굵직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원미동이 부천시 원미동, 근데 원미동이란 이름 자체가 멀 원자의 아름다울 미자, 그래서 멀고 아름다운 동네라는 이름이 풍기는 매력에서부터 실제 작가가 그 동네에 살면서 느꼈던 이러저러한 그 소시민들의 애환, 그것들에 보이는 따뜻한 어떤 연민의 시선, 그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 있고, 또 하나 이 작품에서 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어떤 이 연작 소설들의 중요한 주제의식은 서민들의 삶에 대한 그 연민과 더불어 소시민적인 어떤 그 부정적 속성, 근성들에 대한 비판과 성찰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아마 뭐 교과서에서도 배운 적 있을 테고, 뭐 흔히 요 원미동 시인과 더불어서 교과서나 뭐 교재 같은 데 자주 실리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이 원미동 사람들 연작 시리즈 중에 하나인 작품이 있어. 그런 작품을 보면 임시를 돈 더 뜯어내려고 일부러 저렇게 일을 더 막 벌리고 그럴 것이라고 막 그러면서 일도 험하게 할 거라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시민의 모습, 그와 그 아내의 모습 같은 게 드러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성찰 같은 게 그 안에 주제로 드러나죠. 자, 갑니다. 요거 수능 특강과 지문이 지금 보세요. 요 부분 중략 이전 부분도 수능 특강 지문과 같고요. 거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저 뒤
오른쪽 단에 있는 그날 밤에 난 여기에 앉아서 다 봤어요 에서부터 또 수특 지문과 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수특 지문과 겹치는 게 한 절반, 안 겹치는 게 한 절반, 이렇게 지문을 구성했네요. 근데 제가 수능 특강 강의할 때 전체 줄거리도 막 들려드렸고 작품의 막 특징에 관해서도 막 얘기했고 인물의 캐릭터 막 설명했고 그랬으니까 그 강의 듣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주 익숙하게 지문들을 읽어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갑니다. 몽달씨. 이게 이제 말하자면 주인공이야. 원미동 시인이니까. 몽달씨 나이가 27살이라니까 나보다 20살이나 많지만, 그러면 나는 몇 살인가 하면 얘는 7살, 얘는 27살. 그지? 이 몽달씨가 원미동 시인인데 막 추한 차림에다가 막 반쯤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항상 꼬깃꼬깃 주머니에 막 그 종이 쪼가리 같은 데다가 적은 시 같은 걸 막 외우고, 7살짜리 유일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나에게, 꼬마에게 슈퍼마켓 어디 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시를 들려주고 시를 외우느라고 밤새고 막 이러는 사람이야. 근데 이 몽달 씨는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하면 자기 늙으신 자기 아버지네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주 젊은 그 새 색시를 얻어서 살고 있는 재혼한 그 집에 몽달 씨가 얹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몽달 씨는 반쯤 정신 나간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반쯤은 폐인인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인데, 대학을 다니다가 아마도 명시적으로 그게 드러나 있진 않지만 작품에 아마도 어떤 당시에 1970년대 80년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떤 그 여건들 조건들 때문에 뭔가 어려움을 겪고 학교를 자퇴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약간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이러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엄연히 친구다 그랬어요. 믿지 않겠지만 내게는 27살짜리 남자친구가 또 하나 있다. 우리 집 옆 형제 슈퍼 김반장,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작품이 원미동 시인이요. 평가원이 과거에 또 한 번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2014 수능 예비 시행 때 이 뭐 대목은 똑같진 않지만 여기서는 지금 중략 처리된 부분에 해당되는 대목이 출제가 됐었지 그때는. 자, 평가원이 자주 출제할 만한 그런 비중도 있고 특색도 있고 출제할 만한 요소도 있는 작품이란 말이야. 근데 그때는 이제 김반장이 이제 막 되게 더 부각되는 그런 대목이 나왔었는데, 형제 슈퍼 김반장이에요. 근데 바로 또 하나의 내 친구인데 그는 원미동 23통 5반의 반장으로, 그래 김반장이에요. 그지?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자, 봐요.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요 평가는요, 일종의 어떤 사건, 여기 중략 부분에 들어가는 그 사건,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이 아마 작품 읽으면서 수능 특강 공부하면서 공부해서 알겠지만, 어느 날 밤에 불량배들에 의해서 몽달 씨가 마구 구타를 당해서 도망치듯이 쫓겨서 이 형제 슈퍼로 들어오게 되는, 그거를 어둠 속에 잠이 안 와서 나가 있던 7살짜리 꼬마가 다 봤던 거야. 근데 보고 있는데 이제 평소에 막 이제 약간 모자란 듯이 보이는 몽달 씨, 동갑이라면서 김반장이 친구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꾸 이제 일 같은 거 좀 시켜 먹고 그냥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나씩 둘한테 나눠주고 이러면서 일꾼 부리듯이 몽달 씨를 좀 부려먹고 하던 그런 친구처럼 지내주던, 그러나 자기 입속이 빤한 이 김반장이 그때 불량배들이 들어와서 몽달 씨를 막 두들겨 패는데 모른 척하고 시침이 떼고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막 몽달 씨를 내쫓았단 말이야. 그래서 몽달 씨가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 동안 집에서 끙끙 앓고, 그러고서 이제 지금 다시 나타나는 상황이거든. 자, 그 중략 부분에 그런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의 평가야. 누구보다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나가. 이 나는요, 이제 이 나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특히나 31번 같은 문제가 바로 이 나의 성격과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요 나는 7살짜리인데 다른 친구들이 다 유치원을 가. 근데 나는 집이 어려워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유치원 갈 때 나는 그런 데를 못 가고 있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동네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27살짜리 몽달씨 슈퍼주인 김반장하고 친구를 하고 있는. 근데 되게 자기 생각에는 이미 여기도 그런 지문에 그런 대목 나옵니다만 되게 조숙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내가 세상 다 안다 이런 식의 그런 캐릭터란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린아이의 순박한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아, 저거 하야 지금 애는 애구나. 나이 든 척하고 뭐 조숙한 척하고 하지만 지가 세상 다 아는 척하지만 애는 애구나 싶은 그런 대목들이 불쑥불쑥 나오고, 그 순박한 아이의 눈에 비친 이 속된 세상의 용렬함을 풍자하듯이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랬을 때 이렇게 나는 매일같이 슈퍼 앞에 비치 파라솔 의자에 앉아 그와 함께 낄낄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하는데, 요즘은 이게 이제 뒤에 문제와 연관됩니다. 30번 문제 같은 거 보면요, 되게 30번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심도 있는 문제인데, 자,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법 없이 다소 퉁명스러워졌어. 그 김반장이 왜 그렇지? 그 이유는 뭐냐면 뒤에 나오는데, 옛날에는 자기한테 계속 뭐 쭈쭈바도 주고 뭐 재미있는 농담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안 그러는 이유는 그 까닭도 나는 훤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에 서울 이모집으로 훌쩍 떠나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김반장이 선옥이 언니랑 좋아 지내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었지만, 선옥이 언니 마음이 요새 좀 싱숭생숭하더니 기어이는 이모네가 하는 옷가게를 도와준다고 서울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선옥이 언니 좋아했어, 김반장이. 근데 선옥이 언니가 훌쩍 서울 이모네 집으로 옷가게 일 도와준다고 가버리고 나니까, 말하자면 김반장은 이제 자기랑 어떻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떠나가 버린 거지. 실언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선옥이 언니랑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 동생인 나, 이 경옥인데 7살짜리 경옥이한테도 막 처제, 미래의 처제니까 막 공을 들였었는데, 이제는 선옥이와의 관계가, 선옥이 언니와의 자기와의 관계가, 연인 관계가 보장이 안 되니 경옥이한테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대하는 거야. 쭈쭈바도 안 주고 농담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거죠. 자, 선옥이 언니는 얼굴이 아주 예뻤다. 남들 말대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질이 궁상인 우리 집에 두고 보기로는 아까운 편인데, 그 지질이 궁상이 지겨워 맨날 뚱하던 언니였다. 그래서 선옥이 언니는 막 서울로 가서 자유연애의 삶을 살아요. 전화통화해도 막 전화통화 잘 안 되고 막 그래. 자, 집으로 가다 말고 이제 중략 있고요. 이 중략 부분에서 이제 그 자기가 목격한 사건, 아까 얘기했던 그 몽달 씨가 두들겨 맞는 그런 사건에 관해서 이제 서술하는, 회상하는 부분이 나오죠. 몽달 씨 이름은 진짜 몽달 씨가 아니야. 몽달 귀신 같다 그래서 몽달 씨인 거지, 그지? 자, 집으로 가다 말고 문득 형제 슈퍼 쪽을 돌아보니 음료수 박스들을 차곡차곡 쟁여놓는 일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몽달 씨가 보였다.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간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 안색이 차마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 헬쑥했다. 아까 얘기했죠. 열흘간이나 누워 있을 만큼 끙끙 앓았어. 엄청 세게 두들겨 맞고 불량배들한테 누구의 도움도 못 받고. 그런데도 나중에 결국에 이제 막 뜯어말리고 어쩌고 한 게 그 지물포 그 아저씨가 막 말려줬던가 뭐 신고해줬던가 막 그랬나 그래요. 근데 어쨌든 김반장은 도움을 안 줬던 거지. 나중에 자기가 생색내고 도와줬던 척 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실상을 어두운 속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나는 다 알고 있거든, 경옥이는. 자, 그런데도 뭐가 좋은지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열심히 박스들을 나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김반장네 가게에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몽달 씨가 분명했다. 저럴 수가.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작자임이 틀림없었다. 이 지금 7살짜리가 하는 말이야. 그죠? 27살짜리 몽달 씨를 두고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작자임에 틀림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지? 꽤 조숙한 아이긴 하네요. 아무리 정신이 좀 헷갈린 사람이라도 그렇지, 그날 밤에 김반장 행동을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그죠? 왜? 자기를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부정하고 배신해가지고 자기를 더 두들겨 맞게 만들고 보호를 안 해준 그런 야멸찬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그 끙끙 앓고 와가지고 또 이 김반장네 슈퍼에서 집 나르는 일을 해주고 있냔 말이야. 아무리 속이 없어도 그렇지. 잊었을까? 그날 밤 머리에 어딘가를 세게 다쳐서 김반장이 자기를 내쫓은 부분만큼만 감쪽같이 지워진 것은 아닐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도 아니었다.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기억상실증인가 뭔가로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는 연속극이 있었다. 그런 쪽의 상상이라면 나를 따라올 만한 아이가 없는 형편이었다. 내 머릿속은 기기괴괴한 온갖 상상들로 늘 모래주머니처럼 빽빽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막 남아도니까 TV 같은 거 막 보고 연속극 다 알고 막 뭐 그걸로 기괴한 상상의 나래를 막 펼고 이러는 애예요.
나는 청소부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부잣집에 버려진 딸이다 라는 식의 유치한 상상은 작년도 못 돼요. 이미 졸업했었다. 그러니까 6살 때 이미 그런 정도의 유치한 상상을 끝냈다라고 자기가 꽤 어른인 것처럼 막 생각하는 거지. 요즘의 내 상상이란 외계인 아버지와 지구인 엄마와의 사랑, 뭐 그런 쪽에 의젓한 것이었다. 오, 창의적인데? 그지? 자, 아무튼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몽달 씨는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 환자로 결정되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어린 경호기의 나의 판단으로는 인간이 저럴 수는 없는 거지. 자기를 그렇게 모른 척하고 두들겨 맞게 만들었던 김반장, 아니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이 아니고서야 가가지고 김반장네 일을 또 저렇게 도와주고 있을 수가 있냐 말이야. 아, 쟤는 분명히, 저 사람은 기억 상실증이 분명하다, 이렇게 자기는 결정을 한 거야. 됐죠? 그렇다면 이제는 확인할 일만 남은 셈이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나는 김반장네 가게 A를 거들어주고 난 뒤 비치 파라솔 밑에 의자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는 몽달 씨에게로 갔다. 보나마나 주머니 속에 잔뜩 들어있는 종이 조각 중에 하나일 것이다. 여기엔 뭐가 적혀있어? 시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봐요. 왜 원미동 시인이냔 말이야. 하필이면 원미동에서 이 몽달 씨는 왜 현실 감각이랑은 전혀 없고, 현실의 어떤 그 일상, 보통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시를 그렇게 읽고 외우고 7살짜리 꼬마에게 그 종이 조각을 선물하고 이러는 거에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오로지 온 삶을 투여하면서 사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뒤쪽에 가면 우리 그 수능 특강에 있는 대목에도 나오는데, 당대에 유명했던 시인의 시구들도 막 등장을 하는데, 이런 거죠. 오염된 세상. 사실은 뭐 김반장도 그렇지만 김반장네 가게 근처에서 몽달 씨를 두들겨 팼던 불량배들도 생각해봐. 이유 없이 괜히 와가지고 아무나 막 두들겨 패고 막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또 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누구 의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모함하고 이런 일들도 벌어져. 자, 그런 속된 세상, 오염된 세상에 어떻게 보면 몽달 씨는 제일 그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세상에 속된 것들로부터 훌쩍 고결한 위치에 있다는 걸 표상하는 게 바로 뭐야? 시야. 그죠?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야. 자, 근데 어쨌든 봐요. 자, 종이조각 중에 하나일 것이다. 거기에는 시가 적혀 있을 거고, 멀쩡한 정신도 아닌 주제에 이번엔 기억상실증이란 병까지 얻어놓고도 아예 기억상실증이라는 병을 얻은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얘는 지금, 그지? 여태 시 따위나 읽고 있는 몽달 씨 꼴이 한심했다. 이것도 시예요? 그래, 슬픈 시야. 아주 슬픈. 몽달 씨가 헬쓱한 얼굴을 쳐들며 행복하게 웃었다. 슬픈 시라고 해놓고선 웃다니. 봐, 슬픈 시야, 아주 슬픈. 그래놓고 행복하게 웃어. 슬픈 시라고 얘기하면서 웃는 게 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슬픈 시, 그 너무 슬퍼서 아름다운 시를 읽어서 그게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감정을 우리 알잖아. 문학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그지? 그런 거야, 원미동 시인은, 몽달 씨는. 나는 이마살을 찡그리며 몽달 씨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다 나았어요? 시를 읽으면서 누워있었더니 금방 나았지. 금방은 무슨 금방, 열흘이나 되었는데. 또 한 번 나는 몽달 씨의 형편없는 정신상태에 실망했다. 그날 밤에 난 여기에 앉아서 다 봤어요. 무얼? 이제 여기서부터가 또 수능 특강에 있었던 지문이죠. 그죠? 다 봤어요. 무얼? 김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그랬더니 봐. 순간 몽달 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예전에 그 풀려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요거 보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몽달 씨가 원래 약간 넋이 나간 사람일 것 같아? 아닌 것 같거든. 자, 정색을 하고 얼굴을 쳐다보는데요. 예전에 그 풀려있던 눈동자가 아니거든. 어떻게? 까맣고 반짝이는 눈. 그러니까 원래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야. 근데 그냥 반미치광이처럼 이 속된 세상에 자기가 입은 크나큰 정신적 상처, 심리적 상처를 그냥 숨긴 채로 그냥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그지? 맥락상 우리가 짐작 추론하기로.
그러나 잠깐이었다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인지 괜스레 팔뚝에 엉겨붙은 상처 딱지를 떼어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나는 더욱 바싹 다가앉았다.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몽달 씨가 팔뚝을 탁 치면서 아니야 라고 응수했는데도 나는 계속 다그쳤다. 그렇죠. 맞죠? 그래도 몽달 씨는 못 들은 척 팔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바보같이. 기억 상실도 아니면서. 나는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 없는데도 몽달 씨는 마냥 딴전만 피우고 있었다라고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이 봤던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부 교과서 개념학습에서 연계 출제가 됐더니 여러분도 아무리 수능 특강 막 작심삼일로 열심히 공부 앞부분만 하다가 뒷부분까지 못 간 아직도 그런 사람 혹시 있더라도 이건 봤을 거 아니야. 앞에서부터 봤으니까. 그치? 건너뛰고 2부에서부터 봤어? 적용학습부터? 그럼 큰일인데. 자, 요거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공부했던 현대소설 작품이 연계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를 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제가 요 문제를 보면서 언급할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현대소설의 첫 번째 문제는 서술상 특징을 묻는다. 그게 문제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안 그러네요. 이건 내용 확인 문제네요. 그죠? 마치 고전소설 세트처럼. 그 이유가 뭐냐? 자, 요 자리에 첫 번째 문제 자리에 왔어야 될 서술상의 특징 문제가요. 어디로 옮겨갔어 지금? 31번 문제로 더 큰 볼륨으로 더 본격화돼서 더 심오한 문제로 31번으로 갔어.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기를 달고 있는 문제는 뒤쪽으로 보내거든요. 분항 순서를 정할 때. 그래서 지금 뒤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에 내용 확인하는 문제가 나왔죠. 됐지? 자, 이따가 31번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그 세트의 대표 문항이기도 하고 중요하니까요. 자, 28번 볼게요. 몽달 씨는 김 반장이 자기를 매정하게 대했으나 김 반장 네 가게 일을 해주고 있다. 답이 1번인데? 적절한 거? 아유 고마워. 이렇게 쉬울 수가? 김 반장이 자기를 매정하게 됐다는 게 뭐야? 두들겨 맞는 김 반장을 모른 척하고 내쫓았던 거. 그게 지문 안에도 나와 있잖아. 그지? 만약에 추가 설명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중략 부분 줄거리 해가지고 주었겠지만 그게 필요 없이도 맥락이 그대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걸 생략했어. 특히나 더더군다나 수능 특강에 있었던 작품 연계 출제한 거니까 그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매정하게 대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걸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중략 부분 줄거리 설명도 구차한 설명 뺐습니다. 자, 김 반장은 선옥을 좋아했으나 선옥이 서울로 가자 나를 통해 선옥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그런 대목은 없지 여긴 지금. 그지? 3번 나는 김 반장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으나 김 반장이 빈둥거리며 실없는 행동을 해서 당황했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 4번 선옥은 자신의 집안 형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집안 형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의 집안 형편이 부정적으로 생각되니까 나는 원래 되게 부잣집 딸이야. 뭐 아니면 뭐 외계인 아버지와 뭐 지구인 엄마 사이에 뭐 이런 걸 막 상상하잖아. 그지? 일종의 도피야. 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5번 나는 몽달 씨를 친구라 여겼으나 몽달 씨가 김 반장 가게에 다시 나온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후회했다. 이런 부분은 안 나오죠. 그죠? 자, 그럼 답을 1번으로 고르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29번 갈까요? A, B, C, D, E, F, G까지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자, 보자. 인물의 발화들을 이렇게 묶어놨죠. 보통 A, B, C, D 보면 A는요 이것도 C예요 그랬어. 그다음 B는 그래 슬픈 시야 아주 슬픈. C 이게 이제 다 나왔어요. D C를 그러면서 누워있었더니 금방 나왔지. E 김 반장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F 김 반장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G 그렇죠? 맞죠? 자, 이거다. 그럼 보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래요. A는 상대를 못마땅해 하는 발언이야. 뭐? 이것도 C예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 그지? 에휴, 맨날 시 나부랭이나 저렇게 적어가지고 다니는 에휴, 못난 몽달씨 이렇게 생각하는 나니까. 그지? 이지만 C를 고려하면 C가 어디 있어요? C는 이제 다 나왔어요? 를 고려하면 상대의 상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맥락을 생각하면 이제 다 나왔어요를 걱정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몽달씨는 그 사건의 피해자잖아. 그래서 더 친근하게 생각하고 더 측은하게 여기는 대상인데, 그러니까 이걸 못마땅해하는 발언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것의 밑바탕에는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게 깔려있다. 라고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B와 D의 시에 대한 인물의 태도. B는 그래 슬픈 시야 아주 슬픈. D는 시를 읽으면서 누워있었더니 금방 나왔지.
통해 그런 태도를 보려하면 인물이 시를 통해 위안을 얻었다. 그치? 월미동 시인, 몽달 시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E는 D를 듣고 실망하여 상대의 새로운 반응을 기대하며 한 발언이다. E가 뭐냐면 김반장의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시라는 말은 D를 듣고 실망해서, D가 뭐냐면 이제 다 나왔어요 물어봤더니 D가 시를 읽으면서 누워있었더니 금방 나왔지 라는 말을 듣고 실망한 거야. 나는. 그지? 그 상대의 새로운 반응을 기대해. 이 새로운 반응이라는 것은 당신이 억울한 일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지금 심정을 털어놓고 뭐 기억나는지 아닌지 내가 검사해보고자 측정해보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답을 달라. 이런 식의 의도가 있는 말이잖아. 그지? 상대의 새로운 반응을 기대하며 한 발언이다. 그러니까 이제 김 반장이 자기를 내쫓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이렇게 시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말을 한 거니까. 어쨌든 자, F는 E에 대한 상대 반응이 예상을 벗어났지만 상대가 보여준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질문이다. F가 뭐냐면요,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라는 건데, 이 말은 김 반장의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에 대한 상대의 반응은 뭐였어? 갑자기 또렷또렷한 까맣고 반짝이는 눈을 보여준 그거, 예상을 벗어났어? 그건 맞는데 상대가 보여준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죠. 상대가 보여준 판단이라고 해봤자 그 일을 자기는 모르는 척하는, 연기하는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 그걸 왜 수용해? 나는 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지.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라고 물어보는데. 다음 4번입니다. G는 F의 주장을 확인하는 질문. 자, G가요 그렇죠? 맞죠? 라는 건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 질문이죠. 상대의 태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반영된 발언. 그러니까 상대 태도라는 것은 김 반장이 그런 모진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와가지고 또 그 일 도와주고 있는 그런 태도, 그러면서 그걸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반영된 발언이야. 그치? 김 반장에 대한 불만과 그 김 반장을, 나쁜 짓을 한 김 반장을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거지. 그치? 자, 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네요. 30번 갑니다. 자,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30번 문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틀리기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뭔가 하면 이 문제 그 출제 밑바탕에는 어떤 그 개념이 여기 밑바탕에 있는가 하면 소설의 플롯이야, 플롯. 무슨 얘기인지 알죠? 스토리와 플롯이 있잖아. 스토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 우리가 줄거리 정리하면 요약하면 그게 스토리가 되는 거야. 근데 플롯은요, 그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을 소설로 어떤 소설적 구성을 택하는 거잖아. 그래서 시간이 막 뒤범벅 될 수도 있고, 그치? 자, 결국에 다 걷어내고 나면 플롯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느냐. 그래서 이 안에 벌어진 일들을 시간 순서로 재배열해낼 수 있느냐. 물론 공간의 문제가 여기 같이 엮여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작중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심오한 문제예요. 갑니다. 나가 매일같이 김 반장과 재미있게 낄낄거렸던 행위는 그날, 이 그날 이제 사건의 그날이야. 그지? 이게 사건이 일어난 날이야. 그지? 그날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그날의 일을 지켜보기만 한 나의 부정적 자기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맞죠? 낄낄거렸어. 그 사건 이후에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 김 반장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날보다 앞선 시간대에는 나는 매일같이 김 반장과 재밌게 낄낄거렸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을 지켜보기만 했던 나의 부정적 자기인식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가장 적절한 것이 될 수는 없겠어. 2번, 김 반장이 나를 퉁명스럽게 대하는 행위는 요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에게 반성을 유도한다 그러는데, 생각해봐. 요즘이라는 게 뭐냐면 선옥이 언니가 서울로 떠난 뒤, 그래가지고 요즘 나를 쌀쌀맞게 퉁명스럽게 대하는 행위야. 그러면 이 요즘보다 앞선 시대에 퉁명스럽게 하는 게 아니죠. 그 앞에는 선옥이 언니가 떠나기 전에는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 퉁명스럽게 대하지 않았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다음 또 반성을 유도하는 것도 아니죠. 내가 무슨 그걸로 그 문제로 반성을 합니까? 자, 몽달 씨가 희죽희죽 웃는 행위는 현재 여기에서 나에게 속내를 감추는 행위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에게 진심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 그러는데, 자, 요거는요, 희죽희죽 웃는 행위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중략 바로 아래, 니은보다 바로 밑에 줄. 그런데도 뭐가 좋은지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열심히 박스를 나르고 있어. 이거는 지금 열흘이나 아파서 끙끙 앓고 나온 다음에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건 현재 여기에서 나에게 속내를 감추는 행위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맞는 얘기지. 왜? 희죽희죽 웃고 있었고 그러다가 내가 다가가서 말을 걸어서 나 그거 다 봤어요 그랬더니 속내를 감추는 그거보다 앞선 시간대인 건 맞지. 별 차이가 없긴 하지만. 그죠? 그 다음에 나에게 진심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 진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아니니까 3번은 아쉽게 틀렸다. 4번 갑니다. 의자에서 뭔가를 읽는 몽달씨 행위는 여기에서 환기된 그날의 경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자, 의자에서 뭔가를 읽는 게 지금 뭐야? 내가 지금 다가가서 보고 있는, 그렇게 끙끙 앓고 나와서도 짐 다 옮겨준 다음에 뭘 읽고 있는 현재의 몽달씨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환기된 그날의 경험보다 앞선 시간대가 아니죠. 여기에서 환기된 그날의 경험이 이게 사건인데 사건 이후잖아 지금 이거는. 맞지? 나가 그날 느꼈을 긴박감과 대비되는 이완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뭐 맞을 수 있어. 그지? 이때는 막 몽달씨가 두들겨 맞는 걸 보면서 긴박감을 느끼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느긋하게 뭔가를 읽고 있으니까 그건 이완된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는 있겠다. 그지? 자, 여기에서 목격된 그날 김반장 행위, 그 몽달씨를 내쫓았던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 말이야. 아주 뭐랄까 이웃으로서는 비인간적인 그런 그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이죠. 아주 이기적이고. 그지? 이게 지금 봐봐. 김반장의 행위가 이 작품의 특징에 관해서 얘기할 때 설명했던 그 소시민적인 속물근성을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행위 아니겠어요? 자기의 재산에 어떤 해가 갈까봐 친근하게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도 나 몰라라 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보이잖아요. 자, 요즘보다 이후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요 요즘이라는 게 뭐냐면 선옥이 언니가 간 다음에 김반장이 나한테 좀 뜨뜻미지근하게 퉁명스럽게 대하던 그때야. 그거보다 이후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하다가 그날 그 사건이 터지고, 그죠? 나가 김반장을 이전과 다르게 평가하는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라고 했어? 세상에 제일 재미있고 뭐 어쩌고 뭐라고 했어?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지만 지금은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라고 몽달씨한테 묻는. 그래서 평가가 이전과 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그날의 비도덕적 행위잖아. 답은 5번이죠. 이해됐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 그날, 요즘 막 이런 시간들의 순서를 잘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31번 갑니다. 이 문제가요, 여러분 잘 봐둬야 됩니다. 서술자들 중에는 특히나 나이 어린 서술자를 나를 소설 안에서 서술자로 채택을 하게 되면 대체로 그런 서술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고 부릅니다. 이 작품도 경옥이도 7살짜리 꼬마애니까 지가 아무리 조숙해도 어떤 부분은 꽤 어른스럽네 하지만 어떤 부분은 아이고 애는 애다 싶은 부분도 있는 거잖아. 이게 지금 소설, 서사학의 개념으로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서술자, 시점 서술자의 존재, 서술 태도에 관한 얘기이면서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는 서사학의 용어에 대한 개념이면서 또 서술자와 독자 간의 거리를 조절하는 거에 관련된 문제를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되게 깊이 있는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심오한 문제예요, 사실은. 자, 봅시다. 미성숙한 어린아이 서술자. 그러니까 지금 7살 경옥이 같은 애죠, 그죠?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면 독자는 서술자를 신뢰하게 돼요. 그지? 합리적 정보. 계속 옳은 소리를 하는 7살짜리가 있어. 걔를 어떻게 의심해? 신뢰해야지. 그러나 작가는 때로 합리성이 부족한 어린아이의 특성을 강화하여 독자가 서술자를 의심하게 한다.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가 되는 거야. 됐죠? 이때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에서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게 되면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상황을 생각하고 다른 방향에서 인물을 쳐다보게 된단 말이야. 우리도 모르게. 그치? 왜? 얘가 믿을 수 없으니까. 이 경우에도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자, 소설 안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건 근본적으로 서술자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방식으로 얘를 의심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것에 활용되는 정보들은 다 얘한테서 주어지는 거야.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거죠. 그죠? 없으므로 서술적 상황과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가 서로 달라져 작품을 더욱 집중해서 읽게 된다. 자, 봐. 서술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라는 건 서술적 상황이죠. 근데 나는 다른 각도에서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를 탐색하잖아. 그러면 그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라는 것은 서술적 상황, 즉 요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야. 서로 달라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작품을 더욱 집중해서 읽게 된다라는 아주 심오한 보기를 줬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기억님들 일밈을 평가해봐라. 재밌는 문제인데요. 자, 기억 봅니다. 그 까닭도 나는 훤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에 서울 이모집으로 훌쩍 떠나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그럼 봐요. 문제적 상황의 원인을 파악했지. 제가 왜 나한테 퉁명스럽게 굴어? 셋째 언니가 떠났으니까.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럼 봐요. 이에 대응하고 인물의 태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읽고 아 얘가 어린애라서 오판하네.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라고 누가 생각해? 오 그럴 법한데? 아 그렇겠구나. 믿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쪽에 해당되는 거지. 기억은. 맞죠? 2번 갑니다. 니은인데요. 자,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간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 안색이 차마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 헬쑥했다. 그랬으니까 봐요. 인물이 처음 부정적 상황을 보여주고 인물의 안색과 그 이유에 대해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한다. 자, 안색이 안 좋고 헬쑥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실컷 두들겨 맞았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끙끙 앓으라고 두문불출하다가 지금 겨우 나왔어.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지금 제공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되죠. 즉, 그 몽달 씨의 외양이 굉장히 초래하고 헬쓱했다라는 그리고 그것이 그런 어디 있어 이유가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간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색이 차마 마주보기 어려울 정도로 헬쓱하다는 것을 서술자인 나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잖아. 그죠? 여기서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몽달 씨는 지금 다른 병에 걸려서일걸? 누가 그런 다른 각도에서 이걸 해석할 맥락이 형성이 안 되지, 그지? 3번 디귿.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작자임이 틀림없었다. 아무리 정신이 좀 헷갈린 사람이라도 그렇지 그날 밤에 김반장 등을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고서 저럴 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자, 논리적 연관을 무시하고 추측에 근거하여 인물의 의식 상태를 단정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면서 서술자 다른 각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그랬는데요. 요거는 맞는 얘기죠. 왜? 생각해봐. 자, 그날 밤의 행동을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이어지는 게 쟤는 지금 저 몽달 씨는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로 이어지는 그런 얘기들이잖아. 그러니까 의식 상태를 단정해 버려요. 그냥 논리적 연관 무시하고 추측에 근거해서 단정을 해버린다고. 쟤는 깡그리 잊어먹지 않고서 저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요 얘기는요.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면서 소설자와 다른 각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이 얘기는 곧 뭐냐면 신뢰할 수 없게 된다에 이어지는 거야. 맞지? 4번 리을 부분이요. 자, 어디 있어? 리을. 아무튼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몽달 씨는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 환자로 결정되었다 그랬거든. 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인물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서술 신뢰하다. 아니죠. 4번이 답이겠네. 자, 봐라. 기막힌 상상력. 내가 기막힌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몽달 씨는 진단명이 나왔어.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이라고. 그걸 보고 쟤 믿을 만한 애인데?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해? 의심하게 되지. 어린애가 지 마음대로 멋대로 판단해가지고 병명을 막 지어내버리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뢰하도록 한다? 틀린 말이죠. 답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억 니은디귿 리을 미음 중에 독자로 하여금 얘를 믿을 만한 애로 여기게 하는 쪽의 정보인가 아니면 얘를 못 믿게 만드는 쪽의 정보인가를 판별하는 양자 중에 뭔가를 판별하는 그런 문제야. 미음. 멀쩡한 정신도 아닌 주제에 기본은 기억상실증이나 병까지 얻어놓고도 여태 시따위나 읽고 있는 몽달씨 꼴이 한심했다. 자, 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인물의 취향을 비난해요. 시덩이를 읽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면서 서술자 다른 각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자, 요게 뭐라고? 서술자를 의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판단에 경옥이 7살 나의 판단에 그대로 독자가 흠뻑 동의할 수가 없는 진술에 해당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5번은 맞는 진술입니다. 됐죠? 여러분 이 문제 잘 봐두세요. 31번 문제 꽤 어렵기도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술상의 특징, 서술자의 존재와 서술자의 태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까지 볼륨이 커질 수도 있다. 현대소설의 첫 번째 문제로 그냥 서술상 특징을 다이렉트로 묻는 문제로 안 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요 세트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덧붙일게요. 여러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연계 출제가 된다고 할 때 제가 6월 모평의 경우에 그 연계 출제한 예를 들어 현대시에서 맹세라는 시가 조지훈의 시가 어떻게 연계 출제됐는가를 할 때 연계 출제 요소들 선지들에 활용된 식구 같은 것들이 연계 출제돼 고스란히 활용됐다라는 것을 약점 공략 1강에서 자료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 수능 특강 현재 수능 특강에 15쪽 펴가지고요. 요 원미동 시인을 보시고 31번 문제와 30번 문제를 잘 보세요. 31번 문제는요. 여러분 수능 특강 17쪽에 있는 3번 문제를 31번 문제는 참 미안합니다. 31번 문제는 17쪽에 있는 2번 문제 서술상의 특징에 관련된 문제 특히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문제 있죠. 그 2번 문제를 약간 확장 변형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똑같은 출제 요소를 가지고 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작품을 다룰 때에는 서술자의 이런 특징에 대해서 다루는 게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서도 다뤘고 여기서도 그대로 연계 출제가 된 거라고. 싱크가 매우 높아.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앞에 30번 문제 있었죠. 이 30번 문제는요. 여러분 17쪽 수능 특강 17쪽에 있는 3번 문제하고 근본적으로 매우 깊이 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3번 문제가 형제 슈퍼 김반장에 대해서 나가 어떤 사건 이후로 이전과 이후로 어떻게 평가가 달라졌는지를 묻는 문제거든. 그게 결국 이 문제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30번, 31번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능 특강의 문제가 지문만, 작품만 연계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제 요소들, 문제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까지 연계 출제된다는 걸 반드시 꼭 명심하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문제들까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 라는 걸 알려주는 문제다. 기억합시다. 자, 오늘의 끝세트 32, 34번 고전 시가로 갑니다. 가와 나 두 작품으로 됐는데요. 이 가 작품이 바로 수능 특강 234쪽에서 공부했던 정철의 성산별곡입니다. 그래서 연계 출제가 된 거예요. 고전 시가는 어떻게든 특히나 시조와 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연계 출제 반드시 한 작품 되어 오고 있고요.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 11월에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 시가 특히 연시조와 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가사가 우선이죠. 여기도 가사하고 일단 뭐 6월에는 물론 한거 18곡이란 연시조가 연계 출제됐고 연시조, 가사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어쨌든 반드시 연계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가 바로 고전 시가입니다. 자, 요 가는요. 여기 지금 요 부분까지는 연계 교재에 수록되어 있던 수능 특강 앞부분이고 여기서부터 공산회부터가 이제 수능 특강에서 공부했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긴 했어요. 근데 뭐 여기도 어렵진 않지, 그지? 봅니다. 청강 녹초변에 맑은 강에 녹초 피어있는 그 강가의 변에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의 흥이 겨워 피리를 빚기 보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자, 상황이요. 이게 지금 봐봐. 이 노래는 여러분 그 작품 공부할 때 배워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전라남도 담양의 성산에다가 서하당, 시경정 이런 걸 짓고 막 풍류를 즐기던 이 서하당의 주인인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풍류를 막 예찬했어요. 그리고 서하당, 시경정 주변의 자연의 경관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가사든 연시조든 자연의 예찬
자연의 그 아름다움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사람의 풍류, 그걸 또 예찬. 뭐 이거야 뭐 충분히 나오죠. 그리고 보통은 그런 걸 즐기는 나 자신에 대한 예찬. 근데 이 작품은 김성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예찬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거야. 김성원의 풍류를.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다 이제 그려져 있는 자연의 모습이라는 것이 다 아름답고 풍요롭고 낭만적이고 풍류를 즐기게 하는 그런 풍경들 아니겠어? 생각해봐. 청강 녹초변에 소먹인 아이들이 석양의 흥이 겨워 피리를 빗기 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 운치가 있으니 물 아래 잠겨있는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해. 그만큼 소리가 흥겨워요. 아름답고. 그 다음에 내 기운에 나온 학이 제 깃을 던져두고 반공에 솟아뜰 듯 하다고. 요 필이 소리가 너무 운치 있고 멋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소선 적벽은 추치롤이 좋다 하되 8월 15야를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그랬습니다. 소선이라는 말 밑에 보면 나오죠. 소동파를 신선에 빗댄 말이에요. 소선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적선이라는 건 적선은 적강한 신선이라는 거야. 인간 세계로 떨어진 신선. 그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태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소동파의 적벽가에 보면 추 7월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만 8월 15야, 8월 한가위, 8월 15야를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그러면 이때 8월 15야가 참 좋은 거지, 그지? 됐지? 그러니까 가을에 참맛을 즐기는 이때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때를 막 이제 예찬하듯이 얘기합니다. 구름이 걷히고 물결이 다 잔 적에 하늘에 돋은 달이 솔 위에 걸렸거든. 소나무 위에 하늘에 돋은 달이 쫙 걸려있는 운치 있는 풍경이에요. 잡다가 빠진 줄이 적선이 헌사할샤. 야단스럽구나 이런 얘기거든요. 자, 적선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이태백은 여러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만 워낙에 술을 좋아하고 낭만과 풍류의 끝판왕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강 위에 강 위에 배를 띄우고 술 한잔 하면서 시를 읊고 하다가 달이 저 물 속에 떴구나. 달을 건지겠다고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설이 유력해요. 그러니까 자, 잡다가 빠진 줄이 적선이 헌사할샤. 야단스럽기도 하구나. 이 풍경이 막 낭만과 막 그런 걸로 막 풍류로 가득 차 있는 공간으로 그려져 있어. 공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 걷어불어. 근데 봐요. 위에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 부분이요. 지금 뭐 추, 7월, 8월이 어쩌고 막 그지? 뭐 이게 지금 가을 풍경이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는 물론 청강 녹초변 했으니까 요거는 녹초변에 소먹이는 아이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은 여름 쪽에 다 있겠지만 여기 이쪽으로 오면 8월 15야 추 7월이 좋다 하되 8월 15야 이쪽은 이제 가을 쪽으로 넘어오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 걷어보라 할 때 삭풍이라는 건요. 여기 지금 요거 수능 특강에서 공부할 때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만 겨울이 되는 거거든 지금. 그지? 자, 삭풍이라는 거 북풍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산에 쌓인 잎을 북풍이 걷어불어 때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그럼 삭풍이나 눈이나 이런 게 겨울의 계절감을 환기하는 그런 소재들 아닙니까? 몰아오니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천공이라는 건 조물주 얘기하는 거예요.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을 꾸며곰 낼세이고.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을 꾸며낸다는 건 무슨 얘기야? 나무, 숲을 이런 데가 눈이 내려가지고 하얗게 반짝이는 거야.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조물주가 눈을 내려가지고 저길 저렇게 아름답게 야단스럽게도 꾸며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 여울 가리 얼어 이제 뭐 덮어 얼어 동목교 외나무 다리 빗겼는데 비스듬하게 놓였는데 막대 맨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고 막대를 메고 웬 중이 이렇게 거기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 산홍의 이 부귀를 남더러 자랑마오. 근데 이 산홍이라는 게 바로 이제 김성원을 얘기하는 거야. 산속에는 사는 이 늙은이의 부귀. 이 부귀라는 건 진짜 세속적인 돈 많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풍류의 부귀를 남더러 자랑하지 말라고 누구한테 당부하는 거야? 늙은 중한테. 왜? 경욕을 숨은 세계 차질이 있을까 두렵구나 이거거든. 이렇게 고전시가에서 뭐뭐 할세라 라는 건 뭐뭐 할까 두렵구나 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남더러 자랑하지 말라. 왜? 여기에 이제 경효굴이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을 빗댄 말 그랬죠. 여기가 너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움이 세상에 소문이 날까 봐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가서 여기 가보니까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뭐 서화당을 짓고 사는데 거기에 성산이 너무 아름다워 이런 얘기 소문내지 말라는 얘기야. 누가 찾아올까 봐 두렵다고. 그지?
자,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해여하니, 해여한다는 건 헤아리니, 떠올리니, 생각하니 그런 거 아닙니까? 성현도 많거니와 허골도 하도할샤. 하도할샤라는 건 많기도 많구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서책을 쌓아두고 만고의 인물들을 떠올려 보니까 성현도 많고 호걸들도 많고 많단 말이지. 하늘 삼기실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이 흥망이 있었는고. 자, 인간의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하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무심하게 만들었겠는가마는 어찌 시운이 흥망이 있단 말이야. 그럼 하늘이 인간을 사랑해서 만들어서 세상을 만들었으면 역사가 계속 밝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흥한 일만 있어야 되는데 망도 있다는 거죠. 그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품도 그지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흥망성쇠를 생각하면 모를 일도 많고 또 애달픈 일도 많다 이거 아니야. 그지? 기산의 늙은 곱을 귀는 어찌 씻었던고 박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 그랬어요. 기산의 늙은 고불이라는 게 기산에 은거한 인물인 허유 얘기하는 거죠. 허유와 소부 얘기 알죠? 소유 허부 자꾸 헷갈리네. 허유와 소부 얘기 알죠? 허유가요 기산 속에 은거하면서 살았어.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누군가가 야 그거 밥 동량에서 먹고 그러려면 바가지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 박을 써보니까 되게 편하고 좋아. 그런데 이렇게 걸어놓고 낮잠을 자다 보니까 바람에 흔들흔들 박이 떨어질까봐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있으니까 편하던데 그래갖고 내려가지고 어휴 그러다 갑자기 깨달았어. 내가 여기에 이 소유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박을 팍 깨버렸다는 거야. 그런 허유예요. 그지? 그러니까 봐. 박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 그럼 봐요. 기산의 늙은 곱을 귀는 어찌 씻었던 거는 자 여기 그런 거 알죠? 왜 허유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요임금이 와가지고 야 너 천하를 맡아다오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야 내가 듣던 그 허유 참 대단하다는데 너 천하 아니 싫어요. 그럼 너 이 나라라도 맡아. 싫어요. 무슨 소리야? 그럼 이 지역이라도 네가 가져라. 싫어요. 무슨 소리예요? 너 대단하다. 허유 짱 이러고 간 거야. 그랬더니 영수라는 시냇가에서 이걸 막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귀를 씻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지. 기산의 늙은 곱을 귀는 어찌 씻었던 거. 박소리 핑계도 지조가 가장 높다 이랬거든. 자, 귀 씻고 있는데 소부가 소를 몰고 오다가 허유 왜 그러나? 말도 마. 더러운 얘기를 들었네. 그래? 그런 더러운 얘기를 야 소야 저 위로 올라가서 물 먹자. 물 더러운 물이다. 이랬다는 거지. 그게 소부와 허유의 이야기거든. 유명한 얘기잖아. 그럼 봐. 여기서 지조가 가장 높다는 뒤에 문제로도 이어지지만 갑자기 기산 영수에서 귀를 씻었던 허유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걸 거라고 맥락상 생각해보면 자 기산에 은거했던 허유에 빗대어지는 김성원 같은 인물 그지? 속세를 떠나서 욕심 없이 은거하는 인물들에 대한 지조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여기는 깃들어 있다는 거지. 인심이 낮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세상은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그러면 인심은 아주 다양해서 볼수록 새로운데 세상 일은 험하기도 험하구나 했단 말이야. 엊그제 빚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 풀리나다. 자 그럼 이때 술은요 잠깐 시름을 잊을 용도로 마시는 그런 거야. 이 세상의 시름이라는 것은 여기에 세상 일이 험하기도 험한 것도 해당되고요. 자, 뭐 애달품도 그지없다 해도 해당되는 거고요. 풍류를 즐기며 속세를 떠난 이들의 그 풍류는 참 예찬할 만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건 참 번잡스럽고 슬프고 인간의 흥망성쇠는 애달픈 일이기도 하다라는 그 시름을 잠깐 술로 잊어보고자 하는 태도가 여기에는 드러나 있다 이거지. 자, 가 됐고요. 나로 갑니다. 어려운 사설 시조가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모르는 단어, 사전 찾아도 안 나오는 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과감하게 그냥 짐작하고 생략하면서 가겠습니다. 봅시다. 생매, 이게 야생매예요. 매는 옛날에 이렇게 사냥할 때 많이 썼다고, 그지? 자, 야생매를 잡아서 길 잘 들여 먼 산 두매로 꿩 사냥 보내고, 그지? 꿩 사냥할 때 매를 막 쓰고 그랬으니까 야생매를 잡아다 길 들여가지고 꿩 사냥 저 먼 두매로 먼산 두매로 보내고 흰 말 구불구종이라 말 모는 하인 그랬는데요. 자, 하인이 갈기 솔질 활활 살살하여 임해집 송정 뒤 소나무 있는 뜰 송정 뒤 잔디잔디 금잔디 밭에
말뚝 꽝꽝 쌍쌍 바가 숙마 바 곱비 길게 늘려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초장인데 되게 길어졌지? 사설시조로 완전 그 4음보는 무너졌죠. 근데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말, 예를 들면 숙마 바 곱비 길게 늘려매고 숙마 바 이런 게 뭔지 알 수는 없어 정확하게는. 근데 뭔가 말과 관련된 용어들이겠지, 그지? 근데 어쨌든 여기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야생매를 잡아다 길들여서 꿩 사냥하는 하고 또 막 말을 빗질 잘 솔질 잘 해가지고 뭐 말뚝 박아가지고 길게 뭘 늘려매고 어떻게 치장하고 이러는 거야. 노는 거야 지금. 뒤에 문제도 나옵니다만 이게 중장인데요. 중장이 엄청 긴데 보자. 앞내 여울고기, 뒷내 여울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자나 굵으나. 이때 자나는 슬리핑이 아니고 잘다 이거야. 물고기가 자잘한 물고기든지 굵은 물고기든지 자나 굵으나 굵으나 자나 주섬주섬 낚아내어 신의 동으로 뻗은 움버들 가지 와지끈 뚝딱 꺾어 거꾸로 잡고 잎사귀 쇠만 넘기고 주르륵 훑어 아가미 너슬너슬 꿰어 신의 잔잔 흐르는 물에 납작실쭉 청바둑돌로 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살짝 자기자장단 맞춰 지근지지 눌러놓고 동자야 이 뒤에 학타신 선관이 날 찾거든 그물 낚싯대 종이 종다래끼 파리 밥풀통 고추장 술병까지 가지고 뒷내 여울로 오라고 일러만 주소. 이게 중장이야. 요게 이제 종장 한 줄짜리 종장인데요. 자 봐봐, 이제 이걸 약간 들여쓰기를 해야 되겠네. 자 봐봐, 중장이 여기까지인데 내용은 뭐죠? 앞내 여울고기, 뒷내 여울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크든지 작든지 큰 고기든 작은 고기든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주섬주섬 다 엮어 잡아. 그래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버들 가지를 이파리 3개만 남기고 쫙 다 훑어가지고 이게 이제 꼬챙이로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잡은 물고기들을 아가미를 쫙 꿰가지고 이렇게 주렁주렁 매단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흐르는 물에다가 돌로 이렇게 착 눌러놓고. 이거 다 뭐 할 건데 이따가 매운탕 끓여 먹어야지. 막 튀김 만들어 먹고 어죽 만들어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철렵 간 거죠.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래 놓고 동자야 하고 이제 동자를 부릅니다. 동자야 이 뒤에 학타신 선관 신선이 나타나서 나를 찾거든. 그물 낚싯대 종이 종다래끼 파리 밥풀통 고추장 술병까지 가지고 뒷내 여울로 오라고 일러만 줘. 선관이 와서 신선이 와서 나를 찾거든. 같이 놀자고 여기 어디 뒷내 여울로 오라고 올 때 뭐뭐 준비물 뭐 챙겨가지고 오라고 전해달라 이런 얘기. 됐지? 종장 아마도 산중 호걸이 나뿐인가 하노라. 이 호방한 자의식. 산중 호걸 산속에서 봐 초장에서 얘기했던 대로 막 꿩 사냥 매 야생 매 길들이고 막 여기에서 막 시냇가에서 막 물고기 잡아가지고 신선이 오면 야 나 어디에 있을 테니까 놀러 오라 그래. 산중 호걸이란 말이죠. 그런 얘기죠. 유흥의 어떤 흥취가 느껴집니다. 됐다. 가나를 그 정도로 감상하면 나 작품 감상에 뭐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물론 매우 낯선 작품인데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림을 드러냈다. 자, 예를 들면 가에서 영탄적인 표현이라고 볼 만한 건 있을 수 있어. 뭐 잡다가 빠진 줄이 적선이 헌사할샤 같은 거는 야단스럽구나 이런 거거든. 막 그런 식의 영탄적 표현은 있을 수 있거든. 호월도 하도할샤 이런 것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데 이게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는 거는 가장 적절한 것으로 답이 되기는 어색하네요. 그지? 가는 그런 작품은 아니니까. 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답이다. 왜? 거기에 예를 들면 초장에 뭐 활활 살살 꽝꽝 쌍쌍 막 이런 거 생각해봐. 그다음 중장에도 뭐 와지끈 뚝딱 막 이런 거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뭐야? 인물이 하는 행동에서 나는 소리 같은 거, 막 모양,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역동적인 동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거 답이 2번이겠지. 그죠?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면 3번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대상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는데 2번이 맞으니까 3번은 틀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좀 복잡한데요.
해설을 이렇게 해볼게요. 잘 들어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거야. 자,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대상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는 건요. 가를 생각해보자. 가에서 워낙에 그리고 있는 대상들이 많으니까, 물론 가에서 계절의 흐름, 즉 시간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여름에서 가을로 겨울로 오면서 어떻게 뭐 아름다움이 어떻게 되고 막 그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 크지. 그렇지만 워낙 여러 대상들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대상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는 말을 가에다가 적용할 수도 있을 거야. 물론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쳤을 때 나는 또 어떻지? 나는 가만 보면 예를 들어 초장에서는 매 보내가지고 꿩 사냥하는 모습, 그 다음에 초장에서는, 그 다음 중장에서는 막 물고기 잡고 막 이러면서 어디 뒷여울로 선관 오면 나 찾아오라 그래 막 이러는 모습. 그러면 물론 산중호걸이라고 그랬으니까 산 속에서 꿩 사냥도 하고 뭐 시냇가에서 물고기도 잡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걸 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한다고 생각하는 건 또 그것도 어색하거든. 그러면 1차 나와 달리라고 얘기하는 거 틀린 것 같다 이거지. 그럼 이제 공간의 이동을 통한 다양한 대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는 게 가에도 걸리고 나에도 걸리니까 3번 선지는 틀렸다 이렇게 해서 가능할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틀렸다고 해석하는 것도 또 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뭐 워낙에 이제 이런 것들은 관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예를 들면 뭐 가라는 게 공간의 이동이 있다? 아닐 수 있다.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하당 시경정 주변에서의 그 상황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일 뿐 뭔가를 이동을 통해 가지고 대상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는 그런 형식의 시상 전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함량 미달이다. 2번에 비할 때. 가장 적절한 거 하나고라 최선 답이잖아. 당연히 답이 2번이겠지. 4번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 나에서 심리 변화가 있습니까? 와 재밌게 놀자. 초장에서도 놀자. 나에서 중장에서도 놀자. 종장에서도 내가 산중어울이다. 이게 심리 변화가 어디 있어. 가와 나는 모두 대꾸를 사용하여 대조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낸다는 건 나에는 맞는 말이야.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나의 중장 처음 해보세요. 앞내 여울고기 뒷내 여울고기라든지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라든지 그런 것은 대꾸이고요. 또 대조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근데 가에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대꾸가 없냐라고 한다면 대꾸가 뭐가 있냐 굳이 찾아보자면 자 산중 어디 있어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할샤 같은 거는 대꾸의 범주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대조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는 건 전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에도 대꾸가 어딨나? 그거 대꾸 같은데? 그럼 그 대꾸가 이게 아니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왜? 여기선 지금 가와 나는 모두 했으니까 둘 중에 뭐 하나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땡이라고 바로. 그지? 자, 답을 최선답 고를 때 2번으로 고르는 건 자연스러운 귀결이 될 것이다. 33번 갑니다.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A가 거기 묶여있는 부분이고 수능 특강에서 배웠던 지문 대목입니다. 자, 삭풍이 가을잎을 쓸고 간 자리에 구름을 불러와 공산을 눈세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는 인물이 거처한 공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통해 일어난다. 말 되게 복잡하고 긴 문장인데 겨울바람이 가을잎을 쓸고 간 자리에 구름을 이게 눈구름이겠지? 그래가지고 눈세상으로 만들었잖아. 거기 그래가지고 막 천공이 호사로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철림을 꾸며곰 낼세이고 했잖아. 그것은 공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와서 눈에 아름다운 세상이 된. 됐네. 맞죠? 앞여울을 건너가는 노승을 발견하고 경여굴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 아까 있었죠? 왜? 이게 소문날까 봐 두렵다.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숨어있는 세계가 알려질 것에 대한 염려를 통해 드러난다. 맞죠?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지. 그지? 여기가 은세계, 은거하는 세계. 거기 뭐라 그랬어? 경역을 숨은 세계 찾을 리 있을세라. 이 숨은 세계가
세상에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 거니까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만족스러운 외적 풍경에서 눈을 돌려 벗이 없는 산 중에서 만고 인물을 생각하는 것은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가 적적한 상황에 놓인 인물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오, 맞는 얘기죠. 왜? 자, 만족스러운 외적 풍경이잖아. 근데 거기에서 눈을 돌려가지고 산 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두고 뭐라고? 벗이 없는 산 중에서 만고 인물을 생각해요. 역사상에 유명했던 인물, 성현과 호걸들을 막 떠올린단 말이야. 그건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은 적적한 상황에 놓인 인물의 행위인 거 맞죠? 산중에 벗이 없어서 책을 쌓아두고 읽으면서 역사를 떠올리는 거니까. 그러면 3번도 맞다고 해야지. 4번,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운의 흥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한 것에는 인물의 담담한 태도가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자, 답이 4번입니다. 왠지 아세요? 자,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운의 흥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한 것. 자, 거기 해당되는 대목을 볼게요. 하늘이 삼기실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이 흥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이 하거니와 애달품도 그지없다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단 틀린 게 이거야. 인물의 담담한 태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애달품도 그지없다를 두고 담담한 태도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 그죠? 담담하다는 건 무덤덤한 건데 그럴 수도 있다 이건데, 애달품도 그지없다는 슬픔이 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흥망성쇠를 생각하면서 막 감정의 어떤 격동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돼. 또 그 다음에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한다는 말도 약간 이상해. 이 사람 현실을 수용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달품을 잠깐 달래려고, 잠깐 잊으려고, 그 술 다 익었니? 잠깐, 그걸 뭐라 그랬어?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다 이러면서 술로 잠깐 잊어보려는 행동을 보이는 거지, 이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답 4번으로 골라요. 세상을 등진 인물의 삶을 기산의 고불에 비유한 것에는 험한 세사와의 단절과 은거지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인물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드러낸다. 자, 보세요. 세상을 등진 인물의 삶, 이게 그 인물이 누군지 정확하진 않지만 이 작품에 대한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김성원 같은 인물, 그지? 이 시경정, 서하당, 이 주변에 살고 있는 풍류를 즐기는 속세를 등진 인물, 그 삶을 기산의 고불, 아까 뭐라 그랬어? 허유라 그랬지. 그 소부 허유할 때 그 허유에다가 빗대었잖아. 그러면서 그 뭐라 그랬는가 하면, 뭐라 그랬어? 박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세사와의 단절과 은거지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인물의 선택에 대한 평가. 박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걸 통해 드러났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더 이제 번역하자면 이런 거지. 그 맥락을 마치 기산에 은거했던 허유처럼 저 서하당의 주인 김성원은 속세를 등지고 지조 높은 풍류를 즐기는 삶을 산다. 오, 너 좋아, 브라보. 이거라는 거. 그죠? 그럼 5번은 맞는 얘기다. 답을 4번으로 골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4번 문제입니다. 역시 마지막까지 별로 만만치 않은 문제가 이어지는데요. 3점 달고 있고요. 보기를 달고 있는 2세트의 대표 문항입니다. 고전시가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 가의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세계로 그려집니다. 자, 가의 성산별국의 자연이라는 게 뭐 어떻게 그려진다고?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세계. 됐지?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적선 같은 경우 신선의 이미지가 사용됐잖아. 그 다음에 나의 자연은 그러면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의 장. 막 꿩, 사냥, 물고기, 큰 고기, 굵은 고기, 잔고기 막 잡아. 자,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곳이란 말이야. 유흥의 공간이라고.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멋이 고조돼요. 거기 신선이 나오죠. 맨 끝에. 야, 뭐라 했나? 학탄 신선이 어디 있어? 응? 학타신 선관이 날 찾거든. 그 뒷여울로 오라 그래라. 뭐뭐 챙겨가지고 같이 놀자 이거지. 자, 가의 용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고, 맞죠? 자,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 여기가 이제 이 공간이 속세와 구별되는 공간이라 했으니 거기서 봐.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빗기 보니 어떻게 했어? 그러면 그 피리 소리가 탈속적인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하니까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한 그런 소리라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의 생매는, 야생매는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아니, 이게 지금 고고한 취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고고하다는 건 이런 거야. 고결하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고매하고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그게 아니죠. 여기에 생매는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의 장 안에서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소재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걸로 1번을 고를 수 있었어야지. 2번, 가의 학은 이상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소재다. 왜? 내 기운에 나온 학이 제깃을 던져주고 방공에 솟아뜰 듯해. 그 정도로 여기는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세계야. 나의 고기는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소재. 거기서 중장에 드러나 있는 고기를 막 잡아가지고 막 유흥 즐기는 거 아니겠어? 그럼 2번 맞는 얘기죠. 3번, 가의 소선, 적선은 청정한 강원의 세계에서 떠올린 인물들의 이미지. 자, 소선, 소동파, 적선, 이태백. 걔네들은 청정한 강호의 세계. 그게 여기잖아, 지금. 여기에서 떠올린 인물의 이미지인 거 맞죠? 소선, 적선, 다 신선에다가. 그 이제 여기 이제 어디 있어?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라고 했고요. 나의 선관이라는 것은 나가 현재 행위를 함께 하고 싶은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이미지. 자, 멋이 고조된다. 여기가 너무 내가 너무 멋지게 즐기고 있으니까 신선이 나를 찾아올 법해. 야, 너 여기 죽인다며? 야, 이거 끝내준다며? 야,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뒷여울로 오래. 동자한테 그렇게 전해주라는 거 아니야? 나 여기 이 구역의 왕은 난데, 산중호걸 나야. 나뿐인데, 나한테 놀러와. 같이 즐기자는 거 아니야? 맞는 얘기죠? 가의 산홍은 계절에 따른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세계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 그래서 그 산홍이라는 게 거기에 뭐라고 했어? 산홍의 이 부귀를 남더러 자랑마오. 경욕을 숨은 세계 차질이 있을까 두렵구나. 이니까 계절에 따른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세계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 속세를 떠나서 경욕울에서 숨은 세계에서 한껏 풍류를 즐기는 인물. 더 구체적으로 누굴 콕 찍으라면 김성원 이겠지. 나는 사냥과 고기잡이를 통해 현실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인물. 초장에서 사냥, 중장에서 고기잡이. 그래가지고 풍류를 즐기고 현실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쾌락을 즐기고 있는 나. 맞죠? 5번, 가의 술은 강호에서 세상에 대한 시름을 달래주는 소재. 왜? 거기서 아까 애달품도 그지없다 했고요.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했어. 그래가지고 술 다 익었니? 가져와봐. 잠깐 시름 잠깐 잊자 하는 그런 거였으니까 맞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술병은 풍류의 장에 흥취를 더해줄 소재죠. 그러니까 야, 선관이 나 찾으면 챙겨오는 물건 중에서 뭐 챙기라고? 술병도 챙겨오라 그래. 그러면 그게 이제 유흥과 쾌락을, 흥겨움을 더해주는 그런 소재로 사용된 거 아니겠어? 그러면 5번도 맞는 예술이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4번까지의 문학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제가 요거 공통 과목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여러분한테 살짝 당부의 말 마무리 좀 덧붙이고 5부로 건너갑니다. 그럼 이제 언매 풀 사람들은 6부로 갈 거니까 저랑 이제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자, 문학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이번 시험이 제가 총평에서도 언급했던 바대로 계속 지속되어 오던 방식이 크게 뭐가 달라지진 않았어. 맞죠? 그런데 그게 연계의 대상이 되는 장르를 선택함에 있어서 최근에 몇 차례에서 시험과와 달리 고전소설이 아닌 현대소설을 연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특이하죠. and 오늘 3부, 4부에서 풀었던 모든 문제들, 문학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뭔가 느낌이 이거인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은데 정확하게 뭔지 확답을 내릴 수는 없는 이런 게 여러분한테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히 고전문학 세트들을 중심으로 이 세트 안의 문제들은 산 넘어 산이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이 점은 명심해야 될 것이 독서를 진짜 무시무시한 초고난도 문제를 약간 없애자는 사회적 약속과 함께 그렇다면 출제 당국의 어떤 그 상황과 요구는 어쨌든 국어가 변별력 확보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문학이 조금
난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조건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 얘기는 곧 연계교재에 대한 철저한 학습을 마무리 전략으로 반드시 선택해야 되면 물론이고, 오늘 이 문제들을 다시 보고 또 보고 깊이 또 생각해 보면서 정답지를 구성하고 오답지에서 오답이라고 판별하는 지점들이 어디여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의 판단에 옳았던 점과 잘못됐던 점 같은 것들을 다시 복기해 보는 공부가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계속 9월 시험지를 들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하루 정도는 다른 과목 다 작파하고 이 9월 국어 시험지만 놓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하루 정도의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이후에 수능까지 이르는 여러분의 마무리 전략을 확정짓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을 꼭 명심합시다. 아셨죠? 연계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연계 너머까지를 겨냥하는 마무리 공부 철저하게 하기를 신신당부하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화작 선택자들과 함께 5부로 건너가서 또 마무리 공부 잘 하도록 하죠.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